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엔비디아의 정소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대규모 AI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구글이 버트를 발표한 이후로 NLP 연구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가 의미하는 거는 실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AI 모델들에 대한 컴퓨팅 파워를 이제 도표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차트의 왼쪽은 매번 10배씩 증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리니어가 아니라 익스포넨셜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2018년도 이후에 데이터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모델도 커지고 있어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보다 더 많은 GPU 서버를 써서 멀티노드 트레이닝이라든지 데이터 패럴렐과 같은 작업들을 많이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 이 전문가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 GPU 데이터 센터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GPU 데이터 센터를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GPU 데이터 센터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조직에서 추구하는 효과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PU 데이터 센터를 생각을 하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컨셉은 이제 GPU 클라우드 컨셉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컨셉은 GPU 클러스터 컨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는 리소스를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리소스를 어질러티를 높여서 빨리빨리 제공할 수 있고 안 쓰는 거 회수하고 에피션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GPU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런 형태의 컨셉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GPU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을 하시는 많은 고객들께서는 실제 그런 GPU 이 클라우드의 컨셉으로 많이들 운영을 하셨을 거고 구축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클러스터의 개념은 좀 다르죠. 실제 GPU 리소스를 단순하게 모아놓고만 있는다고 해서 이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GPU 리소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싱글 클러스터가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소위 슈퍼컴퓨터 이 형태의 어떤 기능과 구조를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제 GPU 클라우드의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없죠. 어떤 기업의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리소스를 잘 할당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에 있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복잡한 모델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GPU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복잡한 모델 패럴렐과 데이터 패럴렐들을 잘 돌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 어떤 부분들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실제로 많은 컴포넌트에 대한 의사결정과 구조가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GPU 데이터 센터를 만들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GPU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GPU의 인터커넥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트워크 기술들, 그리고 실제로 학습할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체크포인트를 저장하고 하기 위한 스토리지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와 모니터링 이 플랫폼도 중요한데, 오늘은 이 세션의 성격상 이 GPU와 그리고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의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GPU인데요. GPU는 사실 GPU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의 세션의 성격에 맞는 두 가지 주제, 텐서 코어와 NV링크, NV 스위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텐서 코어인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새로운 이제 암페어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진 GPU를 출시를 하게 됐고, 그 암페어 아키텍처의 구조를 가진 최초의 GPU가 A100이라는 GPU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게 실제 GPU의 실제 그림인데 위쪽에 보시는 게 PCI 타입이고 아래쪽에 보시는 게 SXM4 타입입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싱글 GPU 기준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만은 그 실제 GPU 이번에 A100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인 컴퓨팅 파워가 이전 이 세대인 이제 볼타 아키텍처의 V100 대비 최대 20배까지 성능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컴퓨팅 성능이 바로 딥러닝 모델 이 성능에 직접 이펙트를 주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학습하는 모델 기준으로 보면 그 V100 대비 A100이 이 버트 라지 모델에서 싱글 프리시전 기준으로는 최대 6배 정도, 그리고 하프 프리시전, 믹스 프리시전 트레이닝을 위한 하프 프리시전 기준으로는 최대 3배까지 성능이 좋아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같은 경우도 지난 V100 대비 A100의 GPU가 최대 7배까지 성능이 좋아지는 버트 트레이닝, 인퍼런스 기준으로 보면 이런 성능 개선 효과를 이제 암페어 기반의 A100이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GPU의 성능은 그 텐서 코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GPU의 최대 성능은 다 텐서 코어를 기준으로 이제 성능을 뽑아내게 되고, 텐서 코어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쿠다 코어라고 하는 즉 벡터 연산들을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해서 빠르게 처리해 오던 쿠다 코어라는 것들을 이제 텐서 연산들을 기준으로 해서 텐서 연산에 대한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게 하는 모듈들이 기본적으로 텐서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GPU의 성능을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연산들을 텐서코어 기반으로 이제 구동하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텐서코어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과 에디션, 보통 이제 MMA라고 부르는 이 MMA 연산들에 대한 이 싱글 클락 내에서 하나의 MMA 연산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게 텐서코어인데, 실제 이제 그 잼 연산이라고 부르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컨볼루션과 같이 이 최근에 딥러닝 연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는 오퍼레이터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쿠다 코어 대비 최대 8배까지의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신 어떤 딥러닝 모델 연구나 모델링에 있어서 가급적 이 텐서 코어로 가속화될 수 있는 많은 연산자들을 써주시는 게 실제 어떤 학습된 모델들을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이 시도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애큐러시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NVLink인데요. 이 NVLink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제 PCI에 대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PCI는 보통 이제 x86 서버 내에서 그 다양한 페리퍼럴 디바이스에 연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버스죠. 버스인데 실제 PCI는 이제 소켓마다 제한된 이 레인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PCI에 존재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 PCI를 쉐어하는 구조로 보통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버 같은 경우는 GPU만 장착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카드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레이드 컨트롤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페리퍼럴 디바이스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PCI로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와 같은 이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8개짜리 GPU를 PCI를 통해서 연결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이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보통 멀티 GPU 트레이닝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한 올 리듀스 오퍼레이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산시키고 다시 모으고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반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PCI가 필연적으로 바틀렉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암페어 같은 경우는 현재 4.0 그 PCI 표준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4.0 같은 경우는 양방향 기준으로 대략 한 60GB/s의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60GB/s의 성능이라는 것이 A100 GPU의 성능을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스피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구조화돼 계층화되어 있는 어떤 그 특징들로 인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시에 굉장히 큰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러블하게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NVLink라는 걸 만들어내게 됐고, 결국 NVLink는 GPU와 GPU를 다이렉트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인터커넥트 기술이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GPU 서버의 디팩토 스탠다드처럼 쓰이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ABEC 같은 경우는 총 12개의 NVLink 채널을 제공하고 있고 개별 NVLink별로 양방에 50GB/s의 성능을 내서 최대 싱글 GPU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600GB/s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본적인 그 밴드위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PCI 대비 10배 수준의 성능을 내고 있고 특히나 구조적으로 NVLink는 PCI 대비해서 다이렉트 GPU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NVLink 자체도 물론 이제 그 채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GPU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된 채널들을 이제 쉐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들게 된 것은 NV 스위치라고 하는 일종의 ASIC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뭐 TOR 스위치 같은 스위치가 아니라 ASIC 칩, 이 스위칭할 수 있는 칩을 저희가 만들게 되고 이 칩의 역할은 이 개별 GPU들의 이 NVLink 이 토폴로지를 이 버스 토폴로지를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GPU에서 제공하는 모든 NVLink 채널들을 NV 스위치를 통해서 다른 GPU와 통신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GPU의 통신들도 NV 스위치를 통해서 NVLink의 600GB의 풀 스피드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NVLink와 NV 스위치의 개념으로 이제 이 GPU를 선택하시는 문제를 이제 경험하시게 될 텐데 엔비디아가 제공할 수 있는 타입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PCI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제 ABEC 카드인데 얘는 그냥 PCI 슬롯에 꽂는 그냥 개별적인 일반적인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성능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NVLink 기준으로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8개의 ABEC PCI 타입의 GPU를 서버를 통해서 구성을 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2개씩 NVLink로 통신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PCI로 연결되는 그런 토폴로지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확장성에는 좀 제한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4개의 GPU를 하나의 이제 보드로 제공하는 방식인데 4개와 8개의 차이는 이 뒷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락 다이어그램인데요. 그 왼쪽에 보시는 것이 4개의 GPU를 이제 제공하는 방식이고 오른쪽은 8개의 GPU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4개의 GPU 보드에는 NV 스위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2개의 NVLink 채널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NVLink의 스피드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제한적인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4개만으로도 충분한 어떤 그런 구성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쓰시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요. 8개는 NV 스위치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서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는 결국은 GPU들을 어떻게 잘 엮느냐라는 문제로 연관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슈퍼컴퓨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결국 이제 네트워크는 GPU 내에서 이루어지는 NVLink랑 NV 스위치를 확장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GPU 노드와 노드 간의 커넥티비티는 결국은 인피니밴드, 멜런스 인피니밴드를 쓰셔야 되는데 결국은 특정 GPU 노드에 있는 GPU가 다른 서버에 있는 GPU와 통신을 할 때 블락킹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모든 토폴로지들을 이제 패트리 구조로, 풀 패트리 구조로 만들어서 바틀렉 없이 만들어주게끔 하게 되면 모든 GPU들을 이제 올 리듀스 오퍼레이션을 할 때 굳이 로컬 서버에 있지 않더라도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요 가장 이제 풀 패트리를 기준으로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컨셉으로 갈 것이냐 클러스터 개념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컴플렉스를 낮춰 나가는 식의 엔지니어링 작업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마지막 스토리지인데요. 스토리지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딥러닝은 read intensive한 잡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메모리로 읽어들여서 걔를 GPU로 복사한 다음에 GPU 메모리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실제로 용량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멀티 GPU 트레이닝이나 멀티 노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책 포인팅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GPU나 노드가 하나만 페일리어가 나더라도 모델 패럴렐과 데이터 패럴렐 시에 발생하는 트레이닝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체크포인팅한 데이터 모델을 다시 읽어들여서 재학습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체크포인팅을 자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체크포인팅은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드 인텐시브한 잡뿐만 아니라 라이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딥러닝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IOPS가 되게 중요하죠. 즉 해당하는 그 스토리지는 쉐어드 스토리지로 가야 되는데, 그 쉐어드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의 IOPS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사이즈, 학습할 데이터의 사이즈가 보통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리드 IOPS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갖추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체크포인팅 때문에 실제로 라이트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서버가 낼 수 있는 그 대역폭도 중요합니다. 즉 스위치, 이 스토리지 스위치로 가게 될 대역폭의 용량에 따라서 전체적인 스토리지 아키텍처의 어떤 규모나 어플라이언스의 개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이 컨커런트 IOPS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노드의 밴드위스도 중요하게 되고, 실제로 컨커런트 IO를 수행을 할 노드의 개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패럴렐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데이터를 샤딩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리드 같은 경우는 전체의 노드가 한꺼번에 동시에 컨커런트한 이제 리드 오퍼레이션들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라이트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규모 같은 경우는 모델 패럴렐로 라이트를 하게 될 경우는 라이트를 모든 노드가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라이트하는 노드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정해지게 되고, 그 클러스터가 예를 들어서 모델 패럴렐의 사이즈가 뭐 10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시에 라이트를 가능한 노드는 10개로 한정되기 때문에 리드와 라이트의 IOPS 계산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GPT-3 같은 경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로 175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가진 굉장히 큰 모델이죠. 지금 핫한 이제 NLP 핫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GPT-3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의 모델 패럴렐과 데이터 패럴렐이 동시에 요구되는 수준이고,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인퍼런스들도 모델 패럴렐이 필요한 그런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해보게 되면 실제 16개의 DGX A1 그 A100 노드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모델 패럴렐을 적용을 하고, 그 클러스터를 이제 여러 개 복제해서 데이터 패럴렐을 하는 형태대로 학습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실제 라이트는 16개가 하게 되고, 리드는 전체 클러스터가 동시에 하는 그런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 보통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음성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의 볼륨은 크지만, NLP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양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데이터의 볼륨은 수백 기가바이트인데 반해서 오히려 라이트 시에 필요한 체크포인트의 사이즈는 수테라까지 커지는 그런 상황도 이런 NLP 연구에서는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GPT-3를 위한 스토리지 IOPS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쉐어드 볼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데, 현재 DGX A100, A100에서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스토리지의 밴드위스는 200기가 그 두 개의 채널이기 때문에 대략 한 40GB, 50GB per sec의 성능을 내게 되는 것이고, 이 기본적인 유틸라이제이션을 한 80%로 감안을 한다면은 노드당 40GB per sec의 이제 이 스루풋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라이트 시에 아까 16개의 노드가 동시에 라이트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총 720GB per sec의 스루풋이 실제 라이트 오퍼레이션 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보통 이제 패럴렐 파일 시스템 기준의 어플라이언스들은 이 노드를 늘리면 늘릴수록 스케일러블하게 스루풋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의 성능들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어플라이언스의 개수가 필요할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는 데이터의 이 유저블 볼륨 사이즈를 가지고 상정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IOPS가 스토리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기준으로 보면 이제 GPT-3와 같은 거대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 실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V100
GPU를 한 10,000개 정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10,000개 정도의 GPU를 이제 클러스터 개념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은 뭐 기술력이나 자본력 기준으로 많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A100 GPU로 이제 프로젝션을 해본 데이터이고, 보시는 것처럼 한 1,000개 정도의 GPU면은 대략 A100 기준으로 한 2달 정도 걸리는 수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GPU 클러스터의 이 펀더먼털한 구조나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SDS 쪽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DS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SDS 파드를 디파인하는 작업들, 뭐 이런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텐서코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그 가속이 가능한 형태의 딥러닝 모델링 연구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SDS가 고민하고 계시는 이제 스택들, 플랫폼이나 AI 스택에 대해서 뭐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나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플랫폼과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앞으로 협업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데이터 구축 노하우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직접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텐서코어를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텐서코어는 사실 이미 쿠다의 라이브러리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딥러닝에서 연산되는 많은 오퍼레이터들이 텐서코어로 가속화가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 쿠다 라이브러리, CUD는 라이브러리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딥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내의 연산자들은 이미 다 텐서코어로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중에 몇몇 오퍼레이터들은 이제 텐서코어가 가속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델을 연구하실 때 텐서코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화가 되는 오퍼레이터들을 많이 써주시는 게 실제로 GPU의 성능들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몽고까지 찾아와 주신 정소영 상무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